경기도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한 채가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고추와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70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온 김말순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이미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그녀의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고추를 따고 배춧잎을 다듬고 땅을 만지는 일, 그것이 말순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올해는 고추 농사가 제법 잘 됐네.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빨간 고추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말순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큰아들 김태수가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9에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50대 후반, 제법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김 사장님 아들 참 효자지. 주말마다 어머니 뵈러 온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자식 어디 있어. 태수는 그런 칭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그럼 내 덕에 잘 지내지. 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냉장고를 가득 채울 만큼의 반찬과 과일을 사왔고 어머니의 약도 챙겨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장남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김태진이었습니다. 태진은 50대 중반, 형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함, 전단지, 소량 인쇄물을 주로 만드는 곳이었지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인쇄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 집 근처까지 왔다가도 형의 차가 보이면 그냥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는 형 앞에 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고 무엇을 해도 형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심지어 효도조차 형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진아, 형 좀 본받아라. 형은 저렇게 성실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진은 어느 순간부터 형과 경쟁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저 형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태진은 인쇄소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형의 그림자였지. 내가 뭘 해도 형보다 못하다 했으니.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만큼은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는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에 응어리진 무언가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서울로 돌아간 뒤였고 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태진이는 왜 안 오는 걸까?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다는 것을요. 그 균열이 언젠가는 깊은 골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저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한옥의 창문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기운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말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불단 앞에 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인데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불단 앞의 촛불은 그저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은 깊어갔고 김말순의 집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언젠가 빛을 완전히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날씨는 점점 쌀쌀해졌습니다. 김말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이 배추를 다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녀는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마침 우유를 배달하러 온 동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말순 씨, 말순 씨, 정신 차려요. 말순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주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태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태수는 회의 중이었지만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태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어서 와. 전화를 받은 태진은 깜짝 놀라 인쇄소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태수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아. 큰 위험은 넘겼대. 너무 걱정하지 마.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태진은 형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병실 밖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정장을 차려입고 태수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사 박영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따라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태진도 궁금한 마음에 뒤따라갔습니다. 박영우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 사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전해드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태진도 형의 어깨 너머로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언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재산은 큰아들 김태수에게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만약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전 재산은 둘째 아들 김태진에게 돌아간다나. 태수는 유언장을 읽고 나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박영우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은 15년 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당시 아버님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제가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태수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일은 없지. 태진아, 내 차례는 오지 않아. 그 말에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유언장을 주머니에 넣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박영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태수와 태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형의 그림자로 살아온 자신, 무엇을 해도 형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온 자신, 그런데 아버지는 유언장에 이런 조건을 달아놓았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버지는 혹시 나를 생각해서 이런 조건을 달아놓으신 걸까? 아니면 형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을까? 태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 당신은 정말 완벽한 사람인가요?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병실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켜야지. 넌 일이 바쁘면 먼저 가도 돼. 태진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자 병원은 고요해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태수는 간이 침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인쇄소로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한 구석에 앉아 유언장의 문구를 되뇌었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때부터 형제 사이의 균열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태수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진은 형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함과 초라함이 뒤섞인 감정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진의 인쇄소는 요즘 들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단골 거래처 두 곳이 폐업을 했고 새로운 주문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진 씨, 이번 달까지만 더 기다려 줄게요. 그 다음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자신의 빚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태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진아, 내가 오늘 회사 일로 급하게 부산에 가야 해. 어머니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는 돌아올 거야. 알겠습니다, 형. 태진은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들어서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진이 왔구나.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좋아졌지. 내 형 덕분에 좋은 치료받고 있어. 말수는 여전히 큰아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말수는 곧 피곤한 듯 잠이 들었습니다. 태진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가 문득 형의 사무실 생각이 났습니다. 태수는 병원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형은 부산에 갔다고 했으니 사무실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형한테 부탁이라도 해볼까? 당장 급한 돈만이라도 빌릴 수 있다면. 태진은 형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태진은 예비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형이 만약을 대비해 하나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책상과 서류 캐비닛,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들, 태수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태진은 책상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번듯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자신은 좁은 인쇄소에서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형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해볼까? 태진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진은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가 그 안에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비공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파일 안에는 각종 거래 내역과 계약서, 그리고 수많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진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사업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불법 대출 거래 내역 아닌가? 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파일에는 고리대 금업자와의 거래 내역, 뒷돈 거래, 증거, 그리고 위장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였던 형이 사실은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파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형, 모두에게 칭송받던 형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형 당신이야말로 그림자에 가려진 괴물이었구나. 태진은 파일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면 형은 파멸할 것입니다. 사업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 유언장에 적힌 조건은? 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형이 먼저 무너진다면 재산은 자신에게 올 것입니다. 평생 형의 그림자로 살아온 자신이 드디어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밀려왔습니다. 형은 어쨌든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이 증거를 이용해 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태진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는 결국 파일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태진은 파일을 원래 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걸 세상에 드러내면 모든 게 뒤집히겠지. 태진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평생 억눌려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형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망. 그 욕망은 점점 커져갔고 태진을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인쇄소로 돌아와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형의 비밀. 그것은 이제 자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태진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당신도 결국 그림자를 갖고 있었군요.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말수는 이제 혼자 힘으로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입맛은 좀 돌아오셨어요? 그럼 내 덕분에 잘 먹고 있지. 태수야,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말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다정하게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진은 그 광경을 병실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형만 찾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언제나 희미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언제나 형만 찾으시는 걸까? 태진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들 정말 효자지 뭐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자식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둘째는 얼굴도 잘 안 보이던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태진이는 왜 항상 돈에 쪼들리나 몰라. 형만큼은 못 되나 봐. 태진은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형은 훌륭하고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형의 그림자로만. 태진은 인쇄소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며칠 전 찍어둔 형의 비밀 장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형은 끝장이야. 그럼 나는. 태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복수심과 죄책감, 욕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후 박영우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태진은 변호사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진 씨, 지난번에 전해드린 유 원장 말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그 유 원장은 사실 미완성 문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작성하신 건 맞지만 마지막 장이 사라졌거든요. 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지막 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래 유 원장은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던 문서에는 두 장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장에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 원장이 미완성이라니. 그럼 형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도 형이 먼저 죽으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조건도 안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요? 그럼 그 마지막 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따로 보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와 헤어진 후 그는 한참을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 원장의 마지막 장에는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께 여쭤봐야 하나? 하지만 지금 어머니 상태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나? 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내가 우리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태진은 그 말을 듣고 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형만 믿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형에게 밀리고 어머니에게도 외면받고.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의 비밀 장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진들은 이제 그에게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형은 무너질 거야. 그럼 나는 드디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태진은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형을 넘어서고 싶다는 욕망, 더 이상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 그것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태진은 다시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태수는 이미 서울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태진이 왔구나.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마저도 이제는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의 회사에 검찰 수사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불법 대출과 뒷거래 증거를 제보한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태수의 비리 의혹을 다뤘고 거래처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태진은 뉴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찍어둔 장부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한 걸까요? 설마 누군가 형의 사무실을 또 뒤진 건가? 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사진을 찍었던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형이 드디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태수의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회사 건물과 자산도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태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있었던 거야. 저러니까 재산이 많았던 거구먼. 떳떳하게 번 돈이 아니었어. 사람들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어제까지 칭송하던 입으로 오늘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세상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태수가 그럴 리 없어. 분명 누군가 모함을 한 거야. 어머니, 증거가 나왔잖아요. 형은 입 닥쳐. 내가 형을 뭘 안다고 그래. 말수는 처음으로 태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형만 믿었습니다. 자신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미웠어도 형은 형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태수는 20층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는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진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정장 대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태수는 태진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있나? 난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태수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술병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나는 늘 완벽했는데 누가 나를 배신한 거야.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태진은 형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형도 결국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형, 누가 형을 고발한 거예요? 태수는 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너지? 내가 날 무너뜨린 거지? 뭐라고요? 형, 무슨 소리를? 내 사무실에 누가 들어왔었어. 비밀 장부가 있던 서랍이 흔적이 남아있더라고. 너 말고 누가 내 사무실 열쇠를 갖고 있겠어. 태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평생 내 그림자로 살면서 나를 질투했잖아.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으니 날 고발한 거지. 태수는 태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태진은 형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형, 정말 아니에요. 저는 사진만 찍어뒀을 뿐이에요.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순간 태진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너였어. 내가 날 배신한 거야. 태수는 태진을 밀쳤습니다. 태진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동생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챙겨줬는데 이게 보답이냐? 넌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야. 태진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챙겨줬다고요? 형은 평생 저를 깔아뭉갰잖아요. 뭘 해도 형보다 못하다고, 형만 못하다고 얼마나 들었는데요. 저도 사람이에요, 형.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평생 쌓여온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내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형, 사실 저는 형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거예요. 하지만 형이 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네요. 태진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제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날 밤 태진은 인쇄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형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태진은 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태진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겁니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셨어요.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진은 혼자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께서 곁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진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말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으로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진이,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말수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진아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너무 오래 숨겨왔어. 말수는 태진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내 친형이 아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아이였어. 친아들은 바로 너, 태진이다. 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태수는 내 아버지 형님의 아들이었어. 형님 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태수를 데려와 키우기로 했지. 그때 너도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형님께 빚진 마음에 태수를 장남으로 삼았어. 호적에도 장남으로 올렸지. 진짜 장남은 너였는데. 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진아 태수는 부모를 잃은 아이였고 우리가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를 소홀히 했구나. 평생 품어온 의문이 이제야 풀렸습니다. 왜 자신은 항상 형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지, 왜 부모님은 형만 편애했는지. 그럼 아버지의 유언장은? 유언장의 마지막 장에는 진실이 적혀 있었어. 내가 진짜 장남이라는 것 재산은 원래 너에게 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아버지는 태수에게 미안한 마음의 조건을 달았던 거야. 말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내가 숨겼어. 진실을 밝히면 태수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불태워버렸어. 태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 태진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평생 너를 그림자로 만들어버렸구나. 내가 진짜 장남인데. 말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진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 태진아 너는 형의 그림자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빛이었어. 항상 빛이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과 화해해라. 너희는 진짜 형제는 아니지만 함께 자란 사이잖니. 서로 미워하지 마 제발.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형과 화해할게요. 말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진은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진짜 장남이었다니. 평생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빛이었다니. 그는 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받았습니다. 뭐야? 형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그리고 형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으로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간다. 태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형제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요? 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형과는 화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6시 병원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태진은 중환자실 밖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신가?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옥상으로 갈까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난간에 기대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형이 친형이 아니라는 것. 형은 큰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제가 진짜 장남이라는 것.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진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형을 데려와 키우셨대요. 큰아버지 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형은 갓난아기였고요. 아버지는 형님께 빚진 마음에 형을 장남으로 삼으셨대요. 태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럼 나는 김씨 집안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혈연으로는 사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자랐잖아요. 형은 우리 가족이에요. 태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가족이라고? 그럼 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은 거야?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태수는 누구야? 진짜 내 정체는 뭐야? 태진은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은 형이에요. 우리와 함께 자란 우리의 형이에요. 닥쳐. 넌 몰라. 평생 장남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넌 몰라.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그는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그런 조건이 달려 있었던 거구나.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진짜 후계자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나는 그저 임시 방편이었던 거야. 형,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셨어요. 다만, 다만 뭐? 다만 진짜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었다는 거지.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형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지? 내 비리를 세상에 공개한 거.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사진만 찍어뒀을 뿐이에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형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형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더러운 짓을 했어.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 왜냐고?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김씨 집안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아들로서 성공해야 했으니까.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장남도 아니었고 진짜 아들도 아니었어. 그저 불쌍해서 걷어준 조카였을 뿐이지. 형, 너한테 미안하다, 태진아. 평생 너를 무시하고 깔봤어. 사실 나는 너를 질투했어. 넌 진짜 아들이었으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은 진짜 후계자였으니까. 태진은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자랐어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잤어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태수는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는 참 착하다. 나 같았으면 복수했을 텐데. 평생 그림자로 살게 만든 형을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저도 형을 미워했어요. 질투했고 넘어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의 빛이어야 한다는 거리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말순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양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들들 싸우지 마. 재산이든 피든 모두 허망한 것들이다. 너희는 서로의 그림자가 아니야 서로의 빛이었어야 했다.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와 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키워준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처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지만 예전처럼 태수를 칭송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상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태진은 형 옆에서 함께 문상객을 맞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두 형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 서로에게 품었던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장례를 마친 다음 날 두 형제는 어머니의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텃밭에는 어머니가 가꾸던 배추와 고추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도망치지 않을 거야. 형,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평생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야. 태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재산은 내가 가져. 원래 내 것이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진짜 장남인 내가 물려받는 게 맞아.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형도 이 집안의 아들이에요. 함께 나눠 가져요. 태진아, 형, 우리 어머니 말씀 기억하세요? 재산이든 피든 모두 허망한 것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태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눌려 살았던 동생이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보다 훨씬 큰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저도 형을 질투했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며칠 후 태수는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태수는 거절했습니다. 제대로 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 태수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수를 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제가 면회 갈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태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태진아. 나오면 다시 시작할게. 이번에는 제대로 정직하게 살 거야. 네, 형. 나오시면 제 인쇄소 일 도와주세요. 둘이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태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진은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고 인쇄소를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교도소를 찾아가 형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형? 괜찮아.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 목공 기술도 익히고 책도 많이 읽고 있어. 시간이 있으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아. 형, 빨리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응, 고마워. 2년 후 태수는 모범수로 일찍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태진이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태진아.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태수는 동생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태진의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의 한 절에서 방을 얻어 살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 산책을 하고 절의 스님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어머니의 집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태진아, 내가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아.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형,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평생 빛이 되려고 했어. 모두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
하지만 결국 나는 어둠 속에 있었던 거야. 반면 너는 그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 너야말로 진짜 빛이었어.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형, 그림자가 있어야 빛도 선명해지는 거래요. 우리 둘 다 필요했던 거예요. 서로가 있어서 더 빛날 수 있었던 거죠. 태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이자 서로의 빛이었던 거야. 두 형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가꾸던 텃밭에는 새로 심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그 밭을 돌보며 평범하지만 진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두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태진은 형 옆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내 그림자였고 나는 형의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림자가 있어야 빛도 선명해진다는 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자.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두 형제는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그림자는 이제 빛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